안녕하세요. 이번에 웹툰 PD 과정을 맡게 된 박연조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웹툰 작가 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웹툰 PD 분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 뒤로는 작품이 이제 분업화돼서 이 작품을 다양한 그 장르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업화되는 과정에서 작가들이 많이 여러 명의 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이 웹툰 쪽의 PD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웹툰 PD 과정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이 웹툰 PD 과정에는 굉장히 많은 또 그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학습과 연구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매칭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빠르게 그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웹툰 PD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시장의 현황 파악, 그래서 국내외 웹툰 플랫폼 및 스튜디오 현황을 알아볼 예정이고요. 이것에 대한 발전 방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을 하면서 새로 뭐 생겨난 그런 내용이라든지 뭔가 바뀌는 내용 그리고 뭔가 해외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사건, 사고, 더 좋은 일들,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작품 분석에서는 장르별 웹툰 작품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작가분들이 이 장르별로 웹툰 작품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수 있고 안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장르를 우리가 다양하게 봐야 될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시선이 왜 필요하냐면, 작품이 굉장히 요즘은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꿰뚫고 있어야만 또 그 가능한데 그 이유는 장르들이 대부분 장르물로 많이 변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자세히 볼 부분인데 이 작품 분석은 여러분이 작가분들과 함께 연구해야 할 그 대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합니다. 그래서 작품 벤치마킹 및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작품은 어떻게 다시 수정해서 더 좋은 그 몰입감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좀 더 중심부를 놓고 우리가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작품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좀 더 좋은 연출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연출 쪽에 대한 그런 분석을 같이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작품의 발굴 및 계약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웹툰 작품의 발굴과 작가 섭외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작품을 발굴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 작품을 선정했다 하면 이 작품이 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그런 아주 깊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작품을 발굴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 섭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더 잘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이 작가 섭외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을 찾아서 섭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웹툰 기획사나 웹툰 스튜디오 등, 그리고 웹툰 플랫폼과의 계약 및 정산 관리 등도 여러분이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산하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및 자소서 작성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프로필을 써야 되겠죠. 여러분의 그
취직을 하려면, 취업을 하려면 프로필을 써야 되겠고요. 거기 안에 이제 자기소개서도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이것을 피드백해서 스튜디오 작품을 품평에 해서 여러분의 그 완성도 높은 그런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이 웹툰의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요 속에서 우리가 공급이 굉장히 딸리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웹툰 PD가 돼서 이 웹툰 시장을 잘 파악할 것인가 이것이 그 우리 학습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번 웹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시장 현황은 현재 웹툰 연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예, 1조 원. 굉장히 큰 규모고요. 이게 예상을 했지만 그 예상대로 바로 진입을 했고요. 1조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화가 좀 더 절실하게 발전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21년도에 웹툰 실태 조사를 했고 저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64.6% 고성장을 했죠. 그래서 작가 연평균 5,600만 원 벌고 30대 이하 작가가 10명 중 8명 웹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1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연평균 5,6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상위 한 10% 정도의 그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 작가들과 같이 평균을 내다 보니까 5,6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조금 다른 상황이 뭐냐면 굉장히 수입이 적은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분들의 작품을 발굴하는 것, 이것도 웹툰 PD의 몫이죠. 그래서 그 30대 이하의 작가가 10명 중 8명이라는 것은 이 트렌드가 현대 트렌드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 트렌드가 좀 더 현대에 맞추다 보니까 어린 작가분들이 그런 그림체나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재 트렌드에 맞춘 작품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업체의 매출액을 분석해 봤는데 이 참여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툰 비중이 64.9% 높았다고 하고요. 세부적으로는 유료 콘텐츠 매출, 해외 콘텐츠 매출, 출판 매출, 2차 저작권 매출, 광고 매출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 유료 콘텐츠 매출은 대부분 웹툰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유료 작품들이죠. 그래서 유료로 결제하는 그런 작품들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해외 콘텐츠 매출이 있습니다. 이게 12.1%지만 점점 해외 콘텐츠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류 영향도 있고 K 콘텐츠라는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웹툰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외 콘텐츠 매출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출판 매출도 6.5%인데 아직은 미비하지만 이 출판이 또 어떤 순간에는 또 소장용으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요. 2차 저작권 매출은 웹툰이 드라마로 되거나 아니면 영화로 됐을 때의 매출입니다. 아직 6.0%이긴 하지만 이 2차 저작권 매출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소스라고 하죠. 어떤 작품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2차 저작물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해외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지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익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광고 매출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이 광고 매출은 브랜드 웹툰이라든지 그 다양한 웹툰에 광고를 붙이는 PPL 등의 광고 등이 이제 매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저작권 매출 중에는 드라마가 가장 높았다고 하죠. 39.6%, 그리고 게임이 12.5%, 애니메이션이 11.6%, 영화가 6.0% 등의 주요 수익원이었다. 영화가 왜 이렇게 많이 적냐면요. 이 영화는 제작비도 많이 들고 이게 한 번에 성공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기도 하지만 또 특히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TT가 많이 활발하게 그 이용되면서 드라마의
그런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출 작품도 대폭 늘었는데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콘텐츠 매출이 급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수출 작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524건으로 전년에 2,363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는 일본, 중국, 북미, 태국, 유럽 순으로 집계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웹툰 산업체 실태 조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지금 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음, 다운로드 하셔서 한번 쭉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현재는 백조 시장을 잡으려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만화 앱 1위 라인 웹툰, 그리고 일본의 온라인 만화 1위 피코마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이버 웹툰과 글로벌 시장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라인 웹툰과 라인 망가 등이 네이버의 계열이 해외 거래액 6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각각 웹툰과 웹소설 등을 제공하는 카카오 페이지와 피코마의 올해 거래액을 4천억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 우리나라의 그런 콘텐츠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흥행을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게 전 세계에서 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보고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지만 이 문화적인 차이를 굉장히 잘 스며들게 해서 작품을 잘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이버는 이제 와패드라는 그런 웹소설 업체를 인수했죠. 그래서 와패드의 지분을 6억 달러 정도로 인수를 하고 사용자가 1억 6천만 명인데요. 여기에 특징점이 뭐냐면 80%가 젊은 세대, MZ 세대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이 8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글로벌 Z세대에서 검증된 원천 콘텐츠를 네이버 웹툰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와페이드를 통해서 네이버는 굉장히 큰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웹소설을 기반으로 글로벌 웹툰화에 성공한 전지적 독자 시점과 재혼 왕후 등으로 가능성을 검증했죠. 그래서 영상 산업을 전개하는 와패드 스튜디오와 네이버 웹툰 스튜디오 N이 같이 그 부분을 활용해서 원천 콘텐츠 영상화에도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좀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네이버 웹툰 웹소설 서비스가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가 7,200만 명, 그죠? 작가 수가 연재 작가가 2,300만 명, 그리고 아마추어 작가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네이버 웹툰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내려가서 제가 볼게요. 이 왓패드는 캐나다 글로벌 웹소설 플랫폼인데, 글로벌 월간 이용자 수가 9천만 명, 그리고 작가 수가 500만 명, 작품 수가 10억 편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같이 네이버 웹툰이 웹소설 서비스를 웹툰과 함께 웹소설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제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우리는 OTT의 서비스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TV 서비스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 하죠. 오버 더 탑이라고 하고요. 이것에 대한 전쟁 시대라고도 전성 시대이기도 하지만 전쟁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OTT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월 한 만 원 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용이면 방송과 무료 VOD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도 경쟁을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상당히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OTT 서비스 전성시대가 옴으로써 여기에 필요한 원천 소스들은 웹소설과 웹툰에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지식재산권은 무엇이냐? IP라고 하죠. Intellectual Property. 이 지식재산권 IP란 것은,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작가가 스토리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작가의 저작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작가의 저작권은 인격 저작권이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그냥 그리거나 글을 쓰면 그것은 자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격 저작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격 저작권을 누군가한테 양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은 양수를 받은 그런 업체는 이 저작권의 저작물을 가지고 이것을 유료화를 하든지 해외에 판매를 하든지 이것을 뭔가 판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상업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마켓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그 IP는 작가한테 받은 그런 저작물, 그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을 활용해서 내가 이 저작권으로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나 기획사가 플랫폼이 이런 곳에서 작가들의 저작권을 가져다가 이제 그 상업적인 부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냐에 따라서 어, 회사가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그 높은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OTT 사업자들과의 비즈니스가 확장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가치 역시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웹툰이나 웹소설로 나오는 것보다도 그 2차 저작물로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나오거나 영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출판이 나올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뮤지컬 연극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뻗어나간다면 어떻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익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웹툰 PD 분들이 많이 접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떤 작품을 발굴할 것인가, 이 작품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이것도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인터넷 소비 현황이 스마트 디바이스로 넘어가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대중교통 안에서 짧은 여가를 즐기는 동안 스마트 디바이스의 콘텐츠를 향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은 과자를 먹듯이 짧은 시간에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콘텐츠 시장의 트렌드가 스낵 컬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먹듯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봅니다. 결국은 뭡니까? 복잡하고 길게 읽어야 될 콘텐츠보다는 짧고 간단히 읽을 수 있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알맞는 것은 웹소설이나 웹툰이다. 예, 이 정도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영상 같은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서 간단한 터치 한두 번만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웹툰이 세로 스크롤이라는 독특한 콘텐츠 구독 형식을 만들면서 스낵컬처에 가장 알맞는 킬러 콘텐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한 컷, 한 화면의 한 컷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스낵컬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킬러 콘텐츠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스마트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콘텐츠의 소비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스마트 디바이스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요구 또한 높아져서 개개인의 기기에서 읽기 쉽도록 만들어진 콘텐츠, 그것을 하나의 주제이지만 기기 특성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콘텐츠를 접하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ASMD라고 합니다. 그래서 Adaptive Source Multi Device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콘텐츠가 PC에서도 볼 수 있고요. TV에서도 볼 수 있고 나의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화면에 그 콘텐츠가 잘 보이도록 화면을 구성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봐도 이 화면이 잘 보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게 하나의 ASMD화 되고 있다라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폴더폰을 썼을 때 이 만화책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폴더폰 크기도 작았지만 액정이 작았지만 그 안에 있는 만화를 본다는 것은 화면이
너무 작았어요. 컷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본다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제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게 스마트폰도 하나의 컷에 하나의 화면을 담아줌으로써 독자들한테 좀 더 구독력을 높여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이면서 서로 달라야 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콘텐츠면서 여러 장르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연속적인 형태로 이어서 볼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엔스크린. 이것은 콘텐츠 소비를 촉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PC 화면으로 어떤 드라마 1화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출근해야겠다. 그래서 회사를 가면서 대중교통 안에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드라마 2화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드라마 3화를 보고 다시 집에 와서 TV를 틀어서 이 IPTV에서 드라마 4화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연속된 그런 콘텐츠를 다양한 기기에서 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엔스크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확장성 때문에 굉장히 콘텐츠의 향유, 콘텐츠를 보는 그런 독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시청자들이 많아짐으로 따라서 이 콘텐츠가 점점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장르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영화의 연출 기법을 따르고 있는 그런 웹툰이 재미 요소라는 부분과 같이 확장돼서 웹툰을 즐겨보던 그 구독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청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천만 정도 웹툰을 본다고 보면 그 외에 2천만 정도의 그런 또 시청자들도 이것이 웹툰이 원작이라면서 이러면서 웹툰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상생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트랜스미디어가 OSMU가 되고, 예, 그래서 이런 다른 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본다면요. 트랜스미디어는 과연 무엇인가? 영화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건, 사건의 단서, 틈, 의문점 등을 게임이나 만화, 웹, 모바일 등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전개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것이 좀 보게 되면 다양한 매체를 쓴다는 점에서는 OSMU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OSMU는 이런 거죠. 하나의 작품이 한 번은 그 웹툰에서 나온 소스를 가지고 한 번은 드라마에서 쓰고 또 한 번은 영화에서 쓰고 또 한 번은 출판에서 쓰는 이런 형태로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다 같아요. 거기 나온 등장인물도 거의 비슷하고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줄기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트랜스미디어는 뭐냐면 방사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OSMU는 직선형 구조, 단계적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만들어지는데 내용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뭐 다양하게 다른 형태의 그런 콘텐츠를 보여주다 보니까 독자들한테 좀 더 재미있는 요소를 주게 되었는데 이 방사형 구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봤던 그런 콘텐츠 내용이 여기에 나왔던 등장인물이나 이런 그 배경이 똑같지만 또 다른 콘텐츠에서는 이 주인공이 아닌 조연들이 다시 주인공이 돼서 또 다른 사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세계관 안에서 사건이 여러 개가 생기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메인과 서브가 바뀌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당이 주인공이 되는 이런 형태의 콘텐츠가 또 나오기 시작하고 이것을 너무 재미있게 보는 그런 구독자층과 시청자들이 늘어난 거죠. 결국 방사형 구조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현재 트렌드에는 가장 알맞은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세계관이 같기 때문에 이 세계관 안에서 또 풀어내는 사건만 우리가 잘 만들어내면 재미있게 더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고 점점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세계관 안에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합쳐서 만들어지면 이 이야기를 아주 광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형 구조와 직선형 구조, 이 방사형 구조는 트랜스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선형 구조는 OSM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 방사형 구조의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그 곳이 이제 마블이나 DC의 그런 콘텐츠들이죠. 예, 이런 콘텐츠들이 우리한테 이 트랜스미디어를 아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확장성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웹툰 생태계의 구성, 웹툰의 생태계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웹툰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출판을 하면서 책이 안 팔리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었죠. 그리고 이 웹툰이라는 것이 한국이 종주국이죠.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앞에 K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K 웹툰이라고 쓰지 않고요. 그냥 웹툰이라고 쓰게 하시면 되겠고, 일본이 망가면 한국은 웹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는데, 아직 웹툰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모르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웹코믹스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웹툰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이기 때문에 웹툰을 여러분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셔도 되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겠죠. 이 만화책에 있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웹툰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만화책의 구조랑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한 책 안에 있는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컷들이 이것을 웹툰으로 넣어봤더니 너무 연출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출을 다시 공부를 하고 다시 이 독자한테 몰입을 하기 위한 그런 연출을 다시 다뤘다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이것을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헤쳐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유료 결제도 되고 미리 보기나 정주행, 광고 등을 붙이게 됨으로써 좀 더 작가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수익 모델을 구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서 현지화가 가능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거죠. 결국 지식재산권 IP 기반의 산업의 다각화가 작가들의 수익에도 상승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웹툰 생태계까지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았고요. 이제 그 웹툰 PD로서 우리가 어떻게 작품을 연구하고 분석할 것인지 아예 그 아래쪽, 가장 아래쪽부터 하나씩 파헤쳐서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웹툰 PD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